달의 공전, 폴 오스터 장편소설, 황보석 옹김, 제1장. 인간이 달 위를 처음 걸었던 것은 그해 여름이었다. 그때 나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였지만 어쩐지 이제부터는 미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싶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본 다음 거기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이루어낸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에는 차츰차츰 무일푼으로 전락해 아파트마저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만일 키티오라는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마도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 당시는 내가 그녀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지만 나는 마침내 그 기회를 내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의 한 형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나 자신을 구하는 방법으로 보게 되었다. 그녀를 만난 것이 시작이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서로 일어났다. 나는 휠체어에 의지한 노인에게서 일자리를 얻었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유타주에서부터 캘리포니아주까지 걸어서 사막을 가로지르기도 했다. 그것은 물론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나는 지금도 그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내 삶의 출발점으로서. 내가 뉴욕으로 온 것은 1965년 가을이었다. 그때 나는 18살이었는데 처음 9개월 동안은 대학 기숙사에서 살았지만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시의 거주 신입생들이라면 누구나 구내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 기간이 끝나자 웨스트 112번가에 있는 아파트로 옮겨갔다. 그 뒤로 내가 마침내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할 때까지 3년 동안을 살았던 곳은 바로 그 아파트였다. 그러나 내게 닥쳤던 역경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라도 오래 버틴 것이 기적이었다. 그 아파트에서 나는 1,000권이 넘는 책들과 함께 살았다. 그 책들은 원래 빅터 외삼촌 소유로 그가 근 30년에 걸쳐 한 권, 두 권 사모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대학으로 떠나오기 바로 전 그는 무슨 충동에서인지 헤어지는 선물로 내게 그 책들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사양을 하려고 별의별 애를 다 썼지만 외삼촌은 다정다감하고 아낌없이 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 수중에는 너한테 줄 만한 돈이 없다. 또 충고도 한마디 해줄 수 없고 그러니 네가 이 책을 받아준다면 기쁘겠구나. 나는 그 책들을 받기는 했지만 그 뒤로 1년 반 동안은 그 책들이 담겨있는 상자를 하나도 풀지 않았다. 내 속생각은 그를 설득해서 책들을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때까지는 책들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상자들은 내게 아주 쓸모가 있었다. 112번가의 그 아파트에는 가구가 들여져 있지 않았는데 나는 원하지도 않고 사들일 능력도 없는 물건에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상자들을 몇 개의 상상적인 가구들로 바꾸었다. 갖가지 크기의 상자들을 치수별로 분류해서 여러 줄로 늘어놓은 다음 그것들이 가구와 비슷한 형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쌓아 올렸다 저렇게 쌓아 올렸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열하는 그 일은 어찌 보면 조각 그림 맞추기 퀴즈를 푸는 것과 좀 비슷했다. 16개의 상자로 이루어진 한 세트는 매트리스 받침이 되었고 12개로 된 다른 세트는 테이블, 7개로 된 다른 몇 세트들은 의자, 2개로 된 또 다른 세트는 침대 스탠드 받침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온 방안이 흐릿한 누런색이어서 좀 단조롭기는 했지만 나는 자신의 재갈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친구들은 이런 짓을 좀 이상스러워했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나를 괴짜로 보는데 길이 들어 있었다. 이 만족감을 한번 생각해봐. 침대로 기어들어가 19세기 미국 문화 위에서 꿈을 꾸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의 만족감을. 음식 밑에 숨어있는 온전한 르네상스와 함께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는 즐거움을. 사실 나는 이 어느 책이 어느 상자에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나는 얘기를 꾸며내는 솜씨가 대단했고 비록 그 이야기들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끌어다 붙인 설명이 마음에 들었다. 내 상상적인 가구들은 1년 가까이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그러다 1967년 외삼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내게 엄청난 충격,
어느 면에서는 내가 겪었던 가장 지독한 충격이었다. 빅토 삼촌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혈육, 나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에 대한 단 하나의 연결고리였다. 그랬기에 그가 없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나는 마치 신에게서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었다. 만일 내가 어떻게든 그의 죽음에 미리 대비를 해두었더라면 나로서는 그 일에 직면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항상 건강했던 52살 된 남자의 죽음에 대처할 준비를 해둘 수 있었을까? 외삼촌은 4월 중순에 어느 말짱하게 개인 날 오후에 돌연히 사망했고 그 이후로는 내 삶이 바뀌어 나는 또 다른 세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 가족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다. 등장인물도 많지 않았고 그들 중 대부분은 이 세상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11살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예 없었으므로 어머니와 나 단둘뿐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곧 어머니마저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보스턴의 어느 거리에서 빙판에 미끄러진 버스에 치인 것이었다. 어머니가 처녀 때의 성을 계속 썼다는 사실로 보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내가 사생아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어린아이였던 나로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 따윈 떠오르지도 않았다. 나는 마르코 포그였고 어머니는 에밀리 포그,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위삼촌은 빅터 포그였다. 우리 세 사람은 모두 포구였지만 내게는 한 집안 사람들의 성이 모두 같다는 게 의당 그래야 하는 일로 보였다. 나중에 나는 빅터 삼촌에게서 외할아버지의 성이 원래는 포겔만이었지만 앨리스 섬에 있는 이민국의 어떤 직원이 안개라는 뜻을 지닌 포그로 줄였고 1907년에 치자가 하나 더 붙기 전까지는 그것이 성으로 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외삼촌이 내게 알려준 대로라면 포겔은 새라는 뜻이었는데 나는 내 이름에 새가 들어간다. 내가 내 나는 내 이름에 나는 내 이름자에 새가 들어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내 조상들 중에서 누군가 뛰어난 사람은 실제로 날 수 있었을 거라는 상상도 해보았다. 나는 늘 안개를 헤치고 나는 새, 미국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대양을 가로질러 나는 거대한 새를 생각하곤 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는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아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어머니를 떠올릴 때면 늘 어린아이처럼 가느다란 손목과 가냘픈 흰 손가락에 짧고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면 나는 불현듯 그리고 너무도 자주 그 손길이 얼마나 기분 좋게 느껴졌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 내 눈앞에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은 언제나 젊고 예쁜데 어머니가 사망했을 당시 29살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마도 그것이 정확한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보스턴과 케임브리지에 있는 여러 곳의 조그만 아파트들로 이사를 다니며 살았고 어머니는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 같은 곳에 다녔던 것 같다. 하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내가 너무 어렸던 탓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가장 분명히 떠오르는 기억은 우리가 몇 번인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가서 어두컴컴한 극장에 앉아 영화가 끝날 때까지 내내 봉지에 든 팝콘을 먹으면서 손을 잡고 있었던 일이다. 어머니는 내가 배를 잡고 웃을 만큼 재밌는 농담을 할 줄 알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때만 생기는 일이었다. 그래서 대체로 울적한 기분에 잠겨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일 때가 많았는데 나는 때때로 어머니가 진정한 슬픔, 뭔가 거대하고 내적인 혼란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커갈수록 어머니는 나를 애 보는 여자와 함께 집에 당겨두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지만 나는 훨씬 더 뒤에까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까지도 그 수수께끼 같은 외출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또 그 이후로도 완전한 공백이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내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주제였고 내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늘 똑같은 대답이었다. 네 아빠는 오래전에 죽었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집안 어디에도 아버지의 흔적은 없었다. 단 한 장의 사진도, 심지어는 이름조차도. 나는 뭔가 매달릴 것을 갖고 싶어서 아버지를 검은 머리칼에 벅 로저스, 4차원 세계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한 우주 비행사로 상상하곤 했다. 어머니는 웨스트론 묘지의 외조부모
외조부모 옆에 묻혔고 나는 시카고 북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옮겨갔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 살게 되었던 때의 기억은 대부분 흐릿해졌지만 나는 틀림없이 꽤나 여러 날 동안 맥없이 돌아다니고 훌쩍거릴 만큼 훌쩍거리고 19세기 소설에 나오는 애처로운 고아 주인공처럼 밤이면 흐느껴 울다가 잠이 들었을 것이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외삼촌이 알고 있던 좀 모자라는 여자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울기 시작하더니 내가 가엾은 에이미의 사생아인 모양이라느니 뭐니 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나는 전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 말에 뭔가 끔찍하고 불행한 의미가 배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내가 외삼촌에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자 그는 내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대답을 꾸며냈다. 아이들은 모두 사생활한다. 하지만 제일 착한 아이들만이 그렇게 불리지. 어머니의 오빠는 클라리넷 연주자로 삶을 꾸려가고 있던 호리호리한 몸집에 매부리코를 한 43살 된 독신 남자였다. 포부 집안 사람들이 다 그렇듯 그에게도 뚜렷한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공상에 잠기고 벼락같이 화를 내고 한참씩 무기력에 빠져드는 기질이 있었다. 그래서 외삼촌은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장래성 있는 출발을 했으면서도 그런 기질을 극복하지 못한 탓에 마침내는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 그는 리허설이 있는 날 늦잠을 잤고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공연장에 나타났고 언젠가는 무모하게도 불가리아인 콘서트마스터가 듣는 앞에서 고약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 악단에서 해고를 당한 뒤 빅터 삼촌은 차츰차츰 더 시시한 한 번씩 옮겨갈 때마다 조금씩 더 시원찮은 몇 군데의 악단을 전전했고 1953년에 시카고로 돌아왔을 무렵에는 자기의 경력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었다. 1958년 2월 내가 그의 집으로 옮겨갔을 때 그는 클라리넷을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레슨을 하는 한편 하위던의 문라이트 무즈 결혼식, 견진 성사, 졸업 파티 같은 곳들을 돌아다니며 소규모 칸포 밴드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다. 외삼촌은 자기에게 야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 음악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아니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그런 것들에 치일 지경이었다. 그는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늘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떤 곡을 연습하려고 자리에 앉았다가도 머릿속에 떠오른 체스 문제를 풀려고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고 체스를 하다가 시카고 컵스의 실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나오는 어떤 대수롭지 않은 인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리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한 채 20분도 안 되어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일쑤였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건 또는 어디로 가건 항상 말을 잘못 옮긴 체스며 작성하다 그만둔 박스 스코어며 반쯤 읽다만 책 같은 것으로 혼란스러운 흔적을 남기곤 했다. 그렇더라도 나는 외삼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때에 비한다면 음식도 더 나빠졌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더 엉색했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사소한 문제였다. 외삼촌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인 척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를 자식이라기보다는 친구, 애지중지하는 어린 벗으로 대했다. 그것은 우리 둘 모두에게 알맞는 조치였다. 내가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우리는 마음에 드는 나라들, 자연의 법칙을 뒤엎어버리는 상상의 세계를 고안해내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그중 몇 가지 썩 괜찮은 것들은 완성하는데 몇 주일씩 걸렸는데 내가 그린 지도들, 예를 들자면 번쩍이는 빛의 나라, 외눈박이 인간들의 왕국 같은 것들, 주방 테이블의 명예의 전당에 걸렸다. 현실 세계가 우리 둘 모두에게 강요한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가능한 한 자주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했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내가 시카고로 옮겨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외삼촌이 내게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영화를 보여주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물론 포구였는데 그날 이후로 외삼촌은 애정의 표시로 그가 얘기했던 대로라면 우리가 스크린에서 우리 자신과 마주쳤던 그 이상한 순간을 은근히 떠올려주는 말로 나를 필리어스라고 불렀다. 그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정교하면서도 터무니없는 이론을 꾸며내기 좋아했고 내 이름에 숨겨진 영광을 세세히 설명하는데 물리는 법이 없었다. 마르코 스탠리 포그. 외삼촌 말에 따르면 그 이름은 내 피 속에 여행을 좋아하는 기질이 배어 있다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전에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가게 될 징표라는 것이었다. 마르코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을 처음 찾아갔던 유럽인 마르코 폴로였고, 스탠리는 검은 대륙의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심장부로 리빙스턴 박사를 뒤쫓아갔던 미국인 신문기자, 그리고 포그는 석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질풍처럼 세계를 일주했던 남자인 필리어스였다. 마르코라는 이름이 단지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서 고른 것이라거나 스탠리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거나 포그는 미국의 어떤 반문맹인 말단 공무원이 자기 멋대로 쓴 인명 옥이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빅터 삼촌은 다른 누구도 의미를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은 데서 의미를 찾아내어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은근히 자존심을 부추겨주는 말로 바꾸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내게 쏟아붓는 모든 관심을 기꺼워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비록 그의 말이 대단한 허세와 허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믿고 싶었다. 한마디로 외삼촌의 이름풀이는 내가 새로 옮겨간 학교에서 처음 몇 주일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름은 놀림감으로 삼기에 가장 쉬운 것인데다 포그라는 성은 갖가지 별명들을 제멋대로 갖다 붙이기에 적합한 것이어서 페그니, 프로그니 하는 별명 외에도 날씨와 관련된 놀리는 말들이 수없이 생겨났다. 스노볼 헤드, 슬러시맨, 드리즐 마우스. 이건 주석을 조금 읽어야겠습니다. 페그는 상급생의 잔심부름을 하는 하급생을 비하시켜 가리키는 말로, 우리말로 하면 똘마니 정도의 의미랍니다. 프로그는 프랑스 사람을 비하시켜 부르는 말로 개구리를 먹는다는 뜻에서 나온 속어랍니다. 그래서 놀리는 말이 됐답니다. 스노볼 헤드, 슬러시맨, 드리즐 마우스. 성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별명들이 다 동나자 아이들은 내 첫 번째 이름으로 관심을 돌렸다. 덤보, 저코, 멈보, 전보 같은 모멸적인 별명들은, 이것도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덤보는 얼간이, 저코는 머저리, 멈보 전보는 반벙어리라는 의미의 속어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덤보, 저코, 멈보 전보 같은 모멸적인 별명들은 마르코의 마지막 글자인 O에서 따온 것이 분명했지만 그 아이들이 다른 식으로 갖다 붙인 별명은 예상을 완전히 불허했다. 예를 들자면 마르코는 마르코 폴로가 되고, 마르코 폴로는 폴로 셔츠가 되고, 폴로 셔츠는 셔츠 페이스가 되고, 셔츠 페이스는 쉬 페이스가 되는 식이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도 어이없고 지독히도 잔인한 말이었다. 마침내 나는 그 짓궂은 인문식을 견뎌냈지만 나중에까지도 내 이름이 몹시 취약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말하자면 마르코라는 이름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 자신의 느낌과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이름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다. 15살이 되자 나는 모든 답안지에 MS 포그라고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 현대문학의 대가들을 끌어대어 은근히 잘난 척을 하려는 것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MS라는 이니셜이 원고를 뜻한다는 사실에서 즐거움도 맛보았다. 빅터 삼촌은 내 태도가 그처럼 일변한 것에 진심으로 찬성을 해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써나가는 작가야. 네가 쓰고 있는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건 원고인 셈이지. 그보다 더 적절한 게 뭐가 있겠니? 마르코라는 이름은 차츰차츰 아이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외삼촌에게 필리어스였고 대학에 들어갔을 무렵쯤에는 누구에게나 MS로 통했다. 몇몇 익살꾼들은 그 이니셜이 어떤 질병, 홍역이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질병을 뜻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그때쯤 나는 내가 나 자신에게 추가로 더 갖다 붙일 수 있는 어떤 연상이나 역설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중에 내가 키티 우를 만났을 때 그녀는 나를 몇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그것들은 말하자면 그녀의 개인적인 소유물인 셈이었고 나 또한 그 별명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 예로는 특별한 경우에만 쓰인 포기, 몽롱한 라는 별명과 뒤에 가서 밝혀지게 될 어떤 이유로 생겨난 시라노라는 별명이 있었다. 만일 빅터 삼촌이 살아서 그녀를 만났더라면 나는 그가 변변찮은 방법으로나마 마침내는 중국에 발을 들여놓은 내 업적을 인정해 주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외삼촌이 내게 시키려던 클라리넷 레슨은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아서 내 숨결은 고르지가 못했고 내 입술은 자물성이 없었다. 나는 곧 그 일을 슬며시 그만두고 말았다. 내게는 음악보다 야구가 훨씬 더 취미에 맞았다. 11살이 되었을 무렵 나는 어디로든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오른손으로 미트의 오목한 부분을 하루에 1,000번씩은 치는 미국의 전형적인 말라깽이 아이가 되어 있었다. 누가 뭐래도 내 경우는 야구가 학교에서 몇 가지 장애를 뛰어넘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내가 지역 리틀리그에 들어간 첫 해 봄에는 외삼촌이 거의 모든 경기마다 찾아와서 응원을 해주었다. 그러다 1958년 7월에 우리는 갑자기 미네소타의 세인트폴로 옮겨갔지만 이건 굉장한 기회야. 빅터 삼촌은 음악을 가르쳐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일을 두고 그렇게 말했다. 다음 해에는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 있었다. 그 해 10월 외삼촌이 텔레비전을 들여놓자 그 덕분에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화이트삭스 이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 팀이 흰 양말을 신고 있어서 생긴 별명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학교에 돌아오면 화이트삭스가 6번째 게임에서 2게임 차로 월드 시리즈를 놓치는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다. 1959년은 얼리 윈과 고고삭스 그리고 윌리 문과 그의 장타 홈런의 해였다. 우리는 물론 시카고 팀을 응원했지만 둘 다 내심으로는 눈썹이 시커먼 남자가 마지막 게임에서 맹공격을 퍼붓는 것에 은근히 즐거워했다. 다음 시즌이 열리자 우리는 다시 컵스, 엉망진창으로 손발이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을 나누어 가진 팀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빅터 삼촌은 주간에 벌어지는 야구 경기에 충실한 옹호자여서 컵스가 인공 조명의 왜곡에 굴복하지 않은 것을 도덕적 선으로 보았다. 내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갈 때는 말이다. 그는 걸핏하면 그런 말을 하곤 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스타는 다이아몬드 구장에 있는 스타들 뿐이야. 야구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해야 제격인 스포츠니까. 하늘 높이 떠있는 아폴로의 마차, 미국의 하늘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불덩이. 그 몇 해 동안 우리는 어니 뱅크스, 조지 엘트먼, 그리고 글렌 호비 같은 사람들에 대한 한참씩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외삼촌은 그 중에서도 특히 호비를 좋아했지만 자기의 세계관에 맞춘다면 그를 투수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이름이 아마추어 냄새 7번째 주석이 담겨 있습니다. 호비라는 침이라는 뜻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마추어 냄새를 풍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빅터 삼촌의 유머에는 그런 개상한 논리가 빠지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쯤 나는 외삼촌의 농담을 정말로 좋아하게 되어서 그가 왜 정색을 하고 그런 농담을 해야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14살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식구가 3사람으로 늘어났다. 새 외숙모가 된 도라 심스키, 결혼 전 이름은 도라카츠는 터무니없이 탈색시킨 금발 머리에 펑퍼짐한 엉덩이를 거들로 단단히 조인 40대 중반의 뚱뚱한 과부로 6년 전 남편이 죽은 뒤부터 미드 아메리컨 라이프 회사의 보험 통계부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와 빅터 삼촌의 첫 만남은 문라이트 무즈 밴드가 미드 아메리컨 라이프 회사의 떠들썩한 막년의 파티에 음악으로 흥을 돋워주고 있던 페더스턴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회오리 치듯 급격한 구애 기간을 거친 뒤 3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 그 자체에는 잘못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나는 결혼식 때 자랑스럽게 들러리를 섰다. 그러나 들뜬 기분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나는 새 외숙모가 빅터 삼촌의 농담에 별로 잘 웃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속이 상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좀 우둔한 것 같다는, 말하자면 명민한 정신이 결여되어 있어 결혼의 전망이 어두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곧 두 모습의 도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도라는 하사관처럼 능률적으로 집안을 휩쓸고 돌아다니며 바쁘게 일을 하고 패기와 의욕에 차 있고 우락부락하고 남자 같은 성격을 띤 믿을 수 없을 만큼 쾌활한 안주인, 무엇이든 다 아는 체 하는 여장부였다. 그리고 두 번째 도라는 술 취한 탕녀, 분홍색 잠옷을 걸치고 돌아다니며 잔뜩 퍼마신 술을 거실 바닥에 토해놓고 걸핏하면 오는 자기 연민에 빠진 감상주의자였다. 그 둘 중에서 나는 두 번째 도라를 훨씬 더 좋아했는데, 그것은 어쩌면 단지 그럴 때마다 내게 다정한 태도를 보이곤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주망태가 된 도라는 내가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전혀 대책이 서지 않는 난감한 문제를 일으켰다. 술에 취해 무너져 내린 그녀가 빅터 삼촌을 침울하고 비참한 기분에 빠뜨리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외삼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 싫었다. 빅터 삼촌은 술 취하지 않고 잔소리를 하는 도라는 견뎌낼 수 있었지만, 그녀가 술에 취해 있을 때면 내가 느끼기로는 본래의 모습이 부자연스럽게 왜곡된 잔인하고 참을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랬기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벌였다. 도라가 좋을 때는 빅터 삼촌이 안 좋았고, 빅터 삼촌이 좋을 때는 도라가 안 좋았다. 좋은 도라 때문에 안 좋은 외삼촌이 생겨났고, 좋은 외삼촌은 오직 도라가 안 좋을 때만 되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1년이 넘게 그 지긋지긋한 체제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18페이지 1장 마침.